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남편과 이혼하고 현재는 행복한 연애 중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연애한 지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이렇게 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한 지 올해로 어느덧 4년이 넘었는데요. 저와 전 남편 사이에는 딸아이가 한 명 있어요. 때론 친구 같고 때론 아직 애기 같은 저희 딸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보물입니다. 이혼하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나올 때는 내가 이 아이의 몫까지 책임지고 살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어두웠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제 전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네 딸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시집가면 남의 식구들 기집애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다. 가서 성을 바꾸든 네가 데리고 나가, 네가 책임져. 이렇게 당신 손녀임에도 모질게 얘기했는데 뭐 저런 못 배워먹은 양반이 있을까 마지막까지 진저리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나는 굶더라도 내 새끼는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쯤 얘기하면 대충 눈치를 채셨겠죠? 네, 제 전 시어머니는 그 성격이 보통이 아닌 분이셨어요. 무슨 80 먹은 옛날 어르신도 아닌데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전부 옛날 고리짝 수준이었죠. 그리고 제 이혼 사연은 다른 것도 아니고 썩을 놈의 남편의 외도였는데요. 당연히 당신 아들이 잘못한 것이 100번 1000번 맞는데도 시어머니는 혼자서만 제 탓을 하셨어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 바람을 키우는 건 툭 까놓고 그 집 여자 때문이라고요. 집안에 들어앉은 여자가 남편한테 잘했어 봐라. 남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한눈을 팔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 딴 여자한테 한눈 판 것도 전부 네 잘못이다. 네가 원인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바람핀 당신 아들을 싸고 도셨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쳐 돌아버릴 것만 같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놈의 더러운 집구석에 1도 미련이 남지 않아 집을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여태 참고 살았나 그 인간을 만난 순간부터 후회하게 되었어요. 저도 결혼해서 이혼까지 할 말 정말 많거든요. 남편도 나쁜 놈이지만 그런 놈을 낳고 기른 시어머니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친정 없는 천의 고아라고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을 하셨는지 그 서름은 안 당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래도 그때는 나 위해주는 남편이 있고 토끼 같은 새끼가 있으니 참고 살자. 참을 인을 마음의 문신처럼 새기고 살았는데요. 세상에 고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제가 고아라 못 배우고 뭘 몰라서 자기를 답답하게 하냐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화장실에 가서 엉엉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고아로 크게 된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저를 단 한 번도 보듬어주지 않으셨는데 그건 네 사정이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그런 시어머니라도 못 느꼈던 부모 정을 느끼고 싶어 잘해드리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못나고 가여운 마음인데 그땐 정말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죠. 그 가족의 진짜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가족은 제가 오랫동안 갖고 싶던 못 주고 못 살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고아 출신 아이들과 다르게 제가 버려졌던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그게 제 평생의 상처인데 저는 사실 친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친할머니 손에 고아원에 보내졌거든요. 저를 낳아준 엄마는 제가 5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밖으로 놔두시며 방황하다 새장가를 가셨는데 새엄마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아마도 아빠랑 결혼한 새엄마는 남의 자식인 저를 키우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1년에 2번 정도 저를 보겠다며 할머니 댁에 오기도 했는데
그것도 점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두 번째 결혼은 이혼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알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 하는 수 없이 저를 떠맡게 된 친할머니는 당신은 도저히 저를 키울 수 없다며 당신이 직접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저한테는 돈가스 사준다고 나가자고 하셨는데 맛있게 돈가스 먹고 도착한 곳이 고아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어떤 종류의 돈가스도 먹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돈가스만 보면 할머니가 생각나고 그날 저녁 낯선 곳에서 잠도 못 자고 울던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라 힘들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고아원 원장님께 저를 건네며 야, 애미는 병으로 죽고 야애비는 지금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오. 그리고 나는 야를 키울 능력도 없는 오늘 내일 하는 늙은이니께 야 좀 거둬주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8살이었어요. 8살은 생각보다 어리지 않거든요. 알 거 다 알고 눈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제가 버려지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시설에 두고 터덜터덜 뒷짐을 지고 떠나던 할머니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원망했는데 미움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를 고아원에 보내고 3년도 되지 않아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사이는 심근경색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도 할머니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원망의 마음도 사라졌는데 친아빠라는 인간은 그때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고아가 되었죠. 그리고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거였는데 할머니랑 같이 살았다면 내가 학교에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되니까 나를 고아원에 보낸 건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돌아가셨으니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죠. 그 후 저는 고아라는 딱지를 붙이고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벅찬 서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아니, 살았다는 표현보다는 견뎠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박복한 운명을 살아내야만 했었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지금 누리지 못한 평범한 행복을 나도 꼭 누리겠다고 다짐을 하며 살았는데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저랑 같은 고아원에 살던 언니 중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만 졸졸 쫓아다니며 공부도 배우고 그 언니에게 인생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무슨 조그만 게 인생 타령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저는 고하지만 기죽지 않고 살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스킬 같은 걸 그 언니에게 전부 배웠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언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남편과 헤어지기 전에도 언니가 해준 조언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길잡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고마운 언니인데요. 그 언니는 지금 결혼해서 엄청 부유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언니만 바라보는 형부를 만나 딩크족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언니를 볼 때면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언니가 잘 사는 것도 부럽지만 저 자신만만한 모습이 늘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늘 언니를 닮고 싶었는데 저 역시도 남편을 만나 사랑받으며 연애할 때는 언니가 그런 것처럼 저도 애정이 가득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고아 며느리는 절대 보기 싫다던 시어머니의 반대가 초반부터 상당했고 저희는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죠. 저는 자신이 없어 헤어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남편이 도저히 제가 아니면 어느 누구랑도 사랑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자기 부모와 척을 두고 저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했는데 그러니 당연히 집은 발칵 뒤집어졌죠. 시어머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고아랑 결혼을 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를 만나? 라며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는데 그 말들은 전부 나라와 저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라고 하면 잠깐 보고 감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평생은 봐야 하는데 저렇게나 저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최선을 다해 남편을 밀어내려 했었죠. 내가 오빠를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저런 말을 듣고 오빠랑 결혼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며 무슨 드라마 여주인공 마냥 울면서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는데요. 그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또다시 저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경선아,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가 저러는 건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 나도 우리 엄마 저러는 거 이해 안 가고 정말 싫어. 근데 내가 저러는 말을 어떻게 바꾸겠어? 대신 내가 잘할게. 평생 경선이 너한테만 잘할게. 그냥 나만 보고 따라오면 안 될까? 나 우리 엄마 아빠랑 연 끊고 살 수도 있어. 그럼 만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어? 부탁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나는 경선이 너랑 가족이 되고 싶어. 경선이 너도 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남편의 절절한 구애의 말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했던 말은 전부 맞는 말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반대가 감당이 되지 않아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남편과 하루빨리 결혼해 바라던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저렇게 남편이 말을 하니 저도 더는 남편을 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까짓거 남편을 믿고 따라가고 싶었어요. 자기 부모까지 버릴 생각으로 저를 선택한 남자인데 내가 아니면 누가 저 남자의 손을 잡아줄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렇게 저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남편과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서는 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어요. 남편이랑 그날 종일 같이 울었는데 그 모진 말들을 하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뭘 모르는 순수한 마음이라 내키지 않으셨을 텐데 자기가 싫은 마음도 꺾고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어려운 고비는 다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남편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가족이 생겼다며 좋아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시부모님에게 인정받고 남편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알콩달콩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는 살 수가 없었고 그건 저망의 희망사항이라는 걸 금세 깨달았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니 거기엔 기다렸다는 듯 시집살이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걸핏하면 저를 잡고 혼을 내셨는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고아원에서 살아서 그런가? 어쩜 너는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없냐? 하긴 네가 뭐 보고 배운 게 있었겠니? 내가 이래서 너 반대했던 거야. 이걸 어떻게 내 딸도 아니고 내가 다 가르치냐? 에휴, 내 팔자야. 살다 천하에 이 임순이가 고아 며느리를 볼 줄 누가 알았겠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눈물바람이었죠. 너 왜 우냐?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어? 재수 없으니까 그만 짜.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저는 뭐 고아이고 싶어서 고아원에서 살았나요? 저한테는 상처라고요. 상처 같은 소리 하네. 그래서 뭐? 멀쩡한 아들 좋다고 뺏어놓고 너 고아니까 나더러 너 배려하라는 거냐? 너 진짜 염치도 없다. 어떻게 그것까지 나한테 바래? 너 같으면 아들 뺏기고 그러고 싶겠어? 너야말로 내가 무슨 말을 하던 찍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디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토를 달아? 아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이건 뭐 친정이 없으니 따질 수도 없고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너 똑똑히 들어라. 앞으로 나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든 너는 입 꼭 닫고 그냥 듣고만 있어. 다 할만 하니까 하는 말이고 네가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 거다. 세상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또 있을까요?
아니, 애당초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자각은 있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무섭기도 했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아들 뺏겨 서운하다고 표현하기에는 그 방식이 너무 악의적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저녁마다 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며 누구보다 저를 걱정하는 남편이 있어 참을만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까진 저도 대단한 회사는 아니지만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도망칠 곳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결혼하면 애부터 갖는 게 며느리게 해야 할 도리지. 어디서 여자가 회사를 다닌다고 설쳐? 그 알량한 직장 당장 사표 써라. 라며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 잔소리가 얼마나 사람을 질리게 하던지 남편까지도 자기 그냥 회사 그만두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찾아와 저러시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자기도 이참에 좀 쉬어. 나중에 애기 생기면 쉬지도 못하잖아. 나는 우리 엄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기 회사 그만두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라며 자기 엄마처럼 저더러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 양쪽에서 이러니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하는 일이 경력 어쩌고 따질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린다는 것도 웃기는 것 같았고 매일 듣기 싫은 말로 괴로울 바에는 그냥 사표를 쓰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으니 남편 내조에 힘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역시도 시어머니에게만 좋은 일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를 불러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마치 내가 시댁 파출부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집안일을 저에게 떠넘기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신혼집은 시댁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 집으로 말하자면 시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이었는데 집까지 해줬다는 대단한 명분에 저는 시댁과 저희 집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며 살아야 했어요. 나중엔 그냥 제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속이 편했는데 시어머니는 점점 더 그 수가 악랄해지셨죠. 반면 시아버님은 철저한 방관자였어요. 그러면서 가끔이지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너도 시집살이 그만 당하고 싶으면 얼른 손주부터 낳아라. 그럼 네 시어머니도 지금보다는 덜하겠지. 아니 신혼부부가 뭘 하길래 여태 애 들어섰다는 소리가 없어?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부가 아주 천생연분이더라고요. 왜 말을 꼭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해야 당신들 직성이 풀리는 건지 저는 점점 마음이 병들어갔어요. 그러니 임신도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야 아이도 찾아오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무슨 닭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시아버님은 저만 보면 손주 타령을 하셨고 저는 답답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알겠다고 할 수도 없고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저 역시도 제가 아이를 하루빨리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도 들어서 그런지 정말로 애를 낳으면 지금보다는 제 처지가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남편까지도 아이를 바라고 있으니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인 건지 저는 다른 여자들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가 고아에 애도 못 낳는 거냐며 당신이 직접 산부인과에 예약까지 하시고 저를 데리고 가서 검사까지 받게 하셨는데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의사 선생님에게 듣는데 어찌나 다행인지. 만약 저한테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셨을까 눈앞이 아찔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그리고 원래 검사는 부부가 둘 다 받아야 정확해요. 임신이 꼭 여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남자한테도 문제가 있으면 임신이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 보시고 그때도 안 되시면 그땐 아드님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불임으로 가기 전 치료가 가능한 수준도 많거든요. 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님은 당신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기분 나쁜 표현을 의사 선생님 앞에서 다 하셨어요. 그때 저도 저지만 의사 선생님도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무슨 악의적인 감정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고 싶으면 그렇다고 안내해 주신 걸 텐데 날벼락을 맞으신 거죠. 그렇게 산부인과 다녀온 후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아무 문제 없다. 그건 내가 장담해. 그러니 너는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아들 손자를 낳아. 그래야 너도 너 받아준 나한테 보답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겠니?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디 건장한 내 아들을 고자로 만들어? 그놈의 의사 돌팔이 내가 다시는 그 동네 가나봐라. 라며 씩씩거리셨는데 속으로 좀 고소하긴 했어요. 날벼락 맞은 의사 선생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사 결과도 들었겠다. 정말로 남편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들 셋은 낳고 싶었는데요. 그래야 저도 제 위신이 세워질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꼴랑 아들 하나 낳아놓고 저렇게 아들 가진 부모 유세를 떠는데 보란듯이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시어머니 극성에 한의원에 가서 소위 임신 잘 되는 약도 지어 먹고 그때 한의사 할아버님이 임신하고 싶으면 적당히 쉬어야 한다는 말에 시집살이도 좀 줄었는데 보기 싫은 사람 덜 보고 듣기 싫은 잔소리 좀 피하니 거짓말처럼 임신이 되었어요. 그때는 또 얼마나 행복하던지 결혼하고 그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었는데 남편도 무지 기뻐했죠. 늘 일찍 퇴근해서 제가 먹고 싶다는 것도 사오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며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사는 그림을 같이 그렸는데요. 첫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딸을 갖고 싶었다며 좋아했지만 시부모님은 아니었죠. 그렇게 공들였는데 제가 아들 손자가 아닌 쓸모없는 기집애를 낳았다고 저를 또 죄인 취급했어요. 너 그 보약값이 얼만 줄 아니? 내가 너 기집애 낳으라고 돈 들이고 시집살이 풀어준 게 아니야. 어디 받아 처먹을 건 다 처먹고 남의 아들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어? 아들을 낳았어야지. 라고 하시는데 아이 성별을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건지 그때도 너무 서운했어요. 게다가 사랑과 축복 속에 태어나야 할 제 딸이 태어나자마자 저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고 시어머니가 미웠는데요. 저도 엄마이다 보니 제 자식이 먼저였어요. 나는 당해도 내 딸은 아무리 할머니라고 해도 저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도 났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똑같은 기집애였으면서 저런 말을 할까? 저는 잔뜩 가시를 세우며 살았어요. 그땐 시집살이고 뭐고 내 새끼 가슴 아프게 하면 싸우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하여 그때부터는 종종 시어머니와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기집애를 낳더니 막 나가자고 덤빈다며 저를 더욱 미워하셨죠. 또 그놈의 고아 타령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남편도 예전 같진 않았는데 말로는 회사 일로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 그런다고 하지만 저랑 저희 애한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듯 했어요. 당연히 서운했고 때론 서운하다 표현도 했었는데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투정도 안 부리게 되더군요. 오죽 힘들만 저럴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니 그 어깨가 무거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 짐을 내가 좀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고아원 시절부터 많이 의지한 언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전에도 종종 마음 힘들고 지칠 때 연락을 하곤 했었는데 언니는 제가 연락하면 단 한 번도 귀찮아하거나 싫은 티를 내지 않았죠. 나중에 그러는데 저도 언니를 친정 언니처럼 생각했지만 언니도 똑같았다고 했어요. 친정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 하나도 귀찮지 않았다고 했는데 너무 고맙죠.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피를 나눈 형제도 그런 마음을 갖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남인데 저런 마음으로 저를 생각해줬다는 것이 신기하고 고맙기만 했는데요. 언니 덕의 순간이긴 하지만 저는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 얘기를 하니 제일 좋은 건 제가 다시 일을 하는 게 아니겠냐고. 하고 싶은 일이 없는지 물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자신이 없었어요.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 나는 지금까지 뭘 했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는데 그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애 낳고 가정 돌봤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원래 가정주부 일이 하찮게 보여도 없으면 바로 티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너를 깎아내리지 마. 너 대단해. 언니나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우리 딸도 어리니까 엄두도 안 나. 나도 집에서 부업 같은 거라도 할까? 그게 들어보니 돈은 많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반찬값 정도는 벌 수 있대. 네 시댁에서 퍽이나 너 그거 할 시간 주겠다. 그럼 그 반찬값도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너 언니 따라서 주식 좀 해볼래? 뭐? 주식? 아, 말도 마. 내가 그런 무서운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돈도 없어. 너는 잘 나가는 네 언니 뒀다 뭐하냐? 내가 너 위험한 일 시키겠어? 주식도 잘 공부하고 주관 있게 하면 괜찮아. 목돈도 필요 없어. 그냥 조금씩 해보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너 반찬값 정도는 쉽게 벌게 해줄게. 언니는 반찬값보다도 너 비상금 만들라고. 언제까지 시댁 코앞에서 살 거야. 너도 네 집은 사야지. 언니가 저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돈만 있으면 그러고 싶었어요. 반찬값이야 핑계고 당연히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었죠. 그래야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집도 사고 우리 딸 해주고 싶은 것도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서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언니 말로는 목돈까진 필요 없다고 했으니 일단 100만 원 정도만 모이면 경험 삼아 주식을 한번 해볼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동네 서점에서 주식 관련 책도 사서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모르는 건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공부가 재밌더라고요. 아, 언니는 그 좋은 머리로 고하지만 힘들게 대학 공부까지 마치고 펀드 매니저로 잘 나갔어요. 거기에 재무설계사인 형부를 만나 돈에 관련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는데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권유를 받은 거니 저도 주식이 점점 궁금해졌죠. 그리고 3달 바짝 모아 100만 원의 비상금을 만들었는데 저는 언니 조언을 듣고 100만 원을 분산 투자해봤어요. 어찌나 손이 덜덜 떨리던지 한순간에 100만 원이 날아가는 건 아닐까 무섭기도 했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최경선, 만약에 그 돈 다 날리면 언니가 10원짜리 하나 까먹지 않고 해줄 테니까 쫄지 마. 설마 내가 너한테 안 될 거 시키겠니? 네가 지금 넣은 주식은 그런 위험한 성격의 투자 회사도 아니야. 나랑 네 형부도 다 넣은 회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으로 저는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는데 역시 미래를 생각하면 저도 나가서 벌어야겠더라고요. 주식으로 큰돈을 벌자 이런 생각까지는 위험한 것 같아 못하겠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만 얼마씩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리하여 고민 끝에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만큼 법이며 정책이며 공부할 것이 많았는데 그러니 당연히 시험을 봐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변명을 좀 해보자면 아침에 일어나 아이 챙기고 또 낮에는 시댁에 가서 시댁일하고 시어머니한테 들들 볶이다가 저녁에는 또 와서 저녁 차리고 밀린 우리 집 일하면 금방 늦은 저녁 시간인데 저는 그제서야 공부를 했거든요. 식구들 다 잠을 자는 사이 2-3시간씩 하는 공부였는데 쉽지 않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만이 내가 살 돌파구라고 생각하면 놓을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괜히 헛수고하고 헛돈 쓰지 말라며 저더러 벌어다 주는 거나 잘 모으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저만 사랑하겠다는 남자는 제 옆에 없었어요. 시댁에서 가진구박을 받는 걸 봐도 외면하는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멀어진 마음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즈음 제가 거울을 봐도 제 모습이 예전 같진 않았는데요. 살도 많이 쪘고 어디 나갈 일이 없으니 꾸미거나 저한테 투자하지 않으니 저는 나이에 비해 볼품없는 아줌마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니네 집엔 거울도 없냐? 그 옷은 도대체 언제 산 옷이야? 걸레가 따로 없네.
너 일부러 네 남편 기죽이려고 그러고 다니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그러니 둘째 소식이 없지. 나라도 너 같은 여자랑 밤일할 생각 안 들겠다. 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좀 비참했어요. 저라고 여자인데 망가진 제 꼴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렇다고 벌지도 않는데 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관리한다고 하면 그건 또 보기가 좋으셨을까요?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자기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저를 또 잡아먹으려 하셨을 텐데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어머니, 저도 이참에 헬스클럽 가서 살도 좀 빼고 옷도 예쁜 걸로 좀 사입고 파마도 하고 화장도 좀 해볼까요? 그럼 그이가 저 좀 예쁘게 보겠죠? 라고 능청을 떨어왔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제 속은 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무섭게 저에게 두 눈을 부라리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는데 그 속을 제가 모르지 않죠. 자기 아들이 번 돈을 제가 저한테 쓰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였어요. 대신 더 이상 너는 네 집에 거울이 없냐는 듯 꼬라지 어쩌고 하는 말은 쏙 들어갔는데 그래도 제 안에 상처는 남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녁도 굶고 어디 싼 옷이 있다고 하면 옷도 좀 사입고 그러면서 나름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남편의 관심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언니 말을 듣고 투자한 주식이 생각보다 수익을 잘 내고 있었는데 사실 그전에는 제 사는 게 바빠서 까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들어가서 확인한 제 자신은 제가 처음에 투자한 100만 원을 훌쩍 넘어 있었고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라서 그 돈을 다시 다른 곳에 일부 찾아 투자를 해봤는데 그것까지 잘 되면서 솔직히 좀 재미있었어요. 제 인생에 다른 재미가 없었는데 그건 좀 많이 재밌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는 손해본 것도 좀 있고 불안해서 뺐다가 그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배가 아픈 날도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쌓으며 저는 저대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이사할 시기가 찾아왔어요. 저희 집은 전세였는데 집 주인이 저희 시어머니랑 막역한 사이라 계속 연장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집주인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고 이미 8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사를 가자고 생각했던 중이라 고민 없이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보증금 시댁에 안 뺏기고 싶으면 또다시 시댁 근처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라고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돈도 열심히 모았고 주식도 그런 의미로 꾸준히 했던 건데 시댁에서 준 보증금이 없더라도 다른 동네에 가서 집을 구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동네는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는데요. 나중엔 안 되겠다 싶은지 보증금 1,000만 원도 당신이 해주겠다 하시더군요.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애길래 1,000만 원도 못 모았냐? 그래놓고 이 동네는 싫다고 다른 동네 간다고? 하이고 뭐 사글세 가서 살래? 도와줄 친정도 없으면서 그럼 알뜰살뜰 살기라도 해야지 라고 싫은 티를 팍팍 내셨는데 누가 1,000만 원도 못 모았다고 하는 건지 저는 피식 코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너 지금 나 비웃냐? 너도 염치가 있으면 그 입으로 어디 한번 말해봐. 내 아들 돈 어디다 갖다 썼어? 너 공부한다고 설친다고 하던데 혹시 거기 갖다 썼냐? 라고 화살을 제 공부에 돌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는 남편이랑 살면서 생활비를 받았었지 남편의 돈을 제가 관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생활비 쪽에서 주식하고 모으고 그래서 돈을 좀 만들었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좀 억울했어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저도 생활비 받아 쓰는 입장이지 애비 월급 만져본 적 없어요. 그 돈 다 썼으면 제가 쓴 게 아니고 애비가 썼죠. 어머니가 한번 물어보실래요? 돈 벌어서 어디다 썼냐고. 저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내가 번 돈인데 네가 뭔데 간섭하냐고 할까 봐요.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착한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물어보시면 대답해주지 않겠어요? 요즘은 차 바꾼다고 정신이 딴 데 팔렸던데요. 그것도 좀 어머님이 뭐라고 혼 좀 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금방 터져버릴 풍선처럼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지집 일은 지가 알아서 하라고
이사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주식으로 본 돈을 모두 회수하고 적금도 해약해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집을 사자고?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 저는 제가 알뜰살뜰 모았고 언니 도움받아 돈을 불리기도 했다고 있는 사실을 전부 얘기해줬어요. 그러자 또 그건 기분이 좋았는지 지가 차 산다고 가지고 있던 돈도 전부 내놓아서 저희는 1억 대출받고 그때 당시 2억이 조금 넘는 9억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명의는 공동명의로 했죠. 저도 부동산 공부를 계속했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집도 얼마나 꼼꼼히 봤는지 그때 당시 중개를 해주던 공인중개사 아주머니가 혀를 내둘렀는데 나중에 그러셨어요.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나랑 같이 일합시다. 아주 못 말리겠네. 꼭 합격해서 연락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매매하는 집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거품은 없는지 동네는 전망이 있는지 아파트다 보니 아무리 9억이라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지 이모저모 다 살폈는데 그래서 평수는 살짝 아쉬워도 저희 형편과 실정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 공동명의? 아주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돈을 벌었다고 거기에 네 이름을 얹혀. 됐고 좋게 말할 때 네 이름은 빼라. 어디 여자가 재수없게? 라고 입에 거품을 무셨는데 저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누구 덕에 집을 사는데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걸 야무지게 설명드렸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괘씸하다 하셨어요. 자기 집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은 못 낸다고 하더니 그런 돈은 또 어디서 났냐고 저더러 은큼하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너 나랑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 일부러 그런 거지?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너 못 괴롭힐 줄 아냐? 아예 짐 싸서 내 집에 들어 앉히는 수가 있어. 라고 하시는데 진짜 귀신은 뭐하느라 저런 아줌마 안 데려가나 저승사자도 원망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미웠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딸도 할머니를 싫어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애가 할머니 싫어. 할머니는 왜 맨날 우리 엄마한테만 뭐라고 해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라고 대놓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게 누굴 닮아 저러냐고 저더러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볼 땐 할 말 다 하는 할머니를 알게 모르게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자기 닮았다는 생각은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 임신 중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애가 닮는다고 하잖아요. 다행히 생긴 건 남편을 많이 닮았지만 성격은 할머니 성격을 많이 닮아서 키우면서도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물론 저희 딸은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그걸 의식해서인지 지금은 말도 예쁘게 하려 하고 할머니랑 반대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지금은 너무 예쁜 딸인데 주변에서도 예의 바르고 착한데 야무지기까지 하다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딸은 저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그런 딸이 있었기에 저한테 마음이 식은 남편도 참고 살았죠. 하지만 제가 참고 산 노력도 무의미하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별로 감추고 싶지도 않았는지 조심도 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렇기에 제가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빨리 알아채라고 일부러 흔적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더 약오를 하고 모른 척 했어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도 살짝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전화해서 오라고 하셔도 가지 않았죠. 그럴 시간에 공부를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급하다 보니 주식도 좀 과감하게 했는데요. 그게 불안해 보였는지 언니가 그랬어요. 너 급하면 언니가 돈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괜히 조바심으로 주식에 모험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신중해야 돼. 그리고 나는 네가 이혼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너 혹시 네 남편 마음 바꿔 돌아올까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 하며 언니는 제가 못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동생도 아닌 저에게 저런 도움까지 주겠다고 나선 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런 도움까지 냉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야말로 저희 시어머니가 노래하던 염치가 없는 행동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저보다도 남편이 애가 타고 있던 상황이라 금방 이혼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지도 안 되겠는지 저한테 이혼하자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지가 뭔데 지 입으로 이혼하자고 하는 건지 벌써 지 집에도 얘기를 다 했다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즈음 시어머니 빗발치던 연락도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상은 했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이혼을 하든 두 집 살림을 하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 기가 막혔어요. 보통은 그런 아들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쳐도 이상할 일이 아닌데 그런 아들 편을 들다니 그 사람들의 자식 사랑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와 아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저한테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네가 원하면 이 집도 너 줄게. 나 우리 혜주 사랑하고 우리 아이 책임져야 해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놈 면상을 후려쳤죠. 제가 손이 좀 맵거든요. 그때 소리가 어찌나 쩍하고 나던지 때린 저도 당황했다니까요. 그리고 제 손에 맞은 남편은 어이없게도 바닥에 쓰러졌는데 어지간히 이혼을 하고 싶었는지 화도 내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 애를 태워줄까 어쩔까 고민하다 그놈이 갖고 있는 거 다 뺏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그해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최종 합격했거든요. 이게 한 번 붙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시험을 봤어야 했는데 그 어지러운 정신 속에서도 저는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이런 날이 올까봐 더 공부에 매달렸는데 그때는 다행히도 시간이 제 편이긴 했죠. 그리고 예상한 대로 시부모님이 난리가 나셨는데 왜 자기 아들 걸 전부 뺐냐고 저더러 도둑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은 자기 아들 구린 것 때문에 가만히 있더니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제가 자기 아들 거 다 챙기자 그건 못 보겠다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바람난 건 전부 제 탓이라고 저한테도 잘못이 있으니 쌍방이라며 저더러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거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미쳤나요? 그동안 당신들 시집살이 참고 없는 살림에 이만큼 살림도 넓혀놨는데 누구 좋으라고 그러겠냐고요. 그래서 이미 당신 아들이랑 얘기 다 끝냈고 새 며느리 뱃속에 있는 손주 생각해서 나한테는 그만 좀 하시라고 계속 이러면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다고 위자료 소송도 하겠다 엄포를 놓으니 시어머니 눈이 뒤집혔어요. 고아인 주제에 자기가 받아줬는데 무슨 위자료 타령을 하냐며 해보려면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하라고 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죠. 남편이랑 합의 이혼하면서 시댁 스트레스 받아 힘들었던 거 참조해달라고 거기에 위자료 청구했는데 하루빨리 이혼하고 새장가 갈 생각에 남편이 큰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위자료 청구는 시부모님 재산에 걸 거였기 때문에 저는 더 하고 싶었죠. 그동안 당한 서름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러자 언제 개거품 물었냐는 듯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위자료는 빼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사람 인생 살아봐야 한다는 말이 딱이더군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는 소리를 다 듣다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생각한 만큼 좋지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애써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차피 그 집 사람들한테 욕먹는 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한 번 더 대차게 욕을 먹는다고 해서 더 기분 나쁠 것도 없었는데 오히려 이젠 남이 되었으니 제가 모욕죄 같은 걸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더는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시부모님이셨는데 나중에 시부모님도 사내 만에 싸우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를 어지간히 잡았어야지. 그래서 걔가 그런 독한 마음을 먹은 거 아니야. 왜 내가 당신 때문에 내 피 같은 돈을 날려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시아버님이 시어머니한테 그 돈 만들어 오기 전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좀 좋긴 했는데 성에 차진 않았죠. 제가 참고 견딘 시간은 꽤 길었잖아요. 그리고 보람도 없이 남편이 배신했고 그렇게 끝난 결혼 생활이었는데 저는 정식으로 취직도 하고 일도 하게 되면서 집을 이사했어요. 제가 그 집을 매매할 당시
투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팔 때 이익을 제법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한 투자도 더 시간을 끌면 불안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정리해서 돈을 합치니 5억 정도가 되더군요. 저는 언니와 형부 집 근처에 해약된 신축 아파트를 금매로 잡았어요. 그것도 어찌하다 보니 일하다 알게 되어 얼른 잡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첫 집도 그렇고 제가 공부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딸은 이러한 상황을 잘 받아줬어요. 아니, 어쩌면 딸이 더 바랬을 수도 있는데 앞서 언급했지만 시어머님이 제가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남편 재산을 다 뺐자 그것들은 다 두고 너는 쓸모없는 네 딸이나 데려가라고 아이 가슴에 대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친할머니라도 아이가 그런 할머니를 용서할 리가 없었고 저랑 딸은 우리끼리 재미나게 잘 살자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더 애틋하게 살았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근처에 사는 언니와 형부에게 부탁했는데 두 사람은 아이가 없다 보니 항상 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죠. 가끔은 조카를 보고 있으면 아이 생각도 좀 든다며 어디 좋은데 여행 갈 때는 저는 못 가도 저희 딸은 데려가곤 했는데요. 너무 고마웠어요. 딸은 그런 이모와 삼촌 덕에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런저런 경험도 하고 와서 저에게 신나서 얘기해주곤 했는데 딸의 활짝 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언니와 형부에게 통 큰 선물도 하며 참 잘 지냈는데요. 일하는 재미도 있고 제 주변이 몰라보게 전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 거짓말처럼 남편 생각은 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시부모였던 양반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역시 죄를 지으면 벌은 받는가 봅니다. 다 잊고 잘 살고 있는데 전 남편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뭐야, 우리 사이에 연락할 일이 있나? 에이,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연락했어. 잘 지내지? 잘 지내. 근데 내가 잘 지내는 거 궁금해서 연락한 건 아닐 거잖아. 빙빙 돌리지 말고 본론만 얘기해. 나 바쁘니까. 알았어. 그렇게 경선이 네가 말하니까 본론만 얘기할게. 우리 엄마 대장암이래. 그것도 3기. 아, 그래? 그런데 뭐? 안 놀래? 그래도 한때는 시어머니였잖아. 놀라길 바라는 거야? 아니면 좋아하길 바라는 거야? 당신 말대로 한때지. 지금은 남이잖아. 그래도 우리 사이엔 딸도 있는데 완전 남은 아니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거든? 경선이 네가 병간호 좀 해주면 안 돼? 뭐? 제정신이야? 나더러 전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라고? 네 마누라 있잖아. 우리 와이프는 지금 둘째 임신 중이야. 그리고 첫째 아들도 어리고.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라고 하니? 그래서 네 마누라 병간호 못 시키니까 이혼한 전처한테 시키겠다고 전화를 한 거야? 정말 웃긴다. 설마 내가 그 소리 듣고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던 건 아니지? 내가 오죽 급하면 경선이 너한테 전화를 했겠냐? 예정이란 게 있잖아. 예정? 정말 어이없다. 우리가 정이 어딨니? 비운정도 정이지.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 필요 없고 간병인을 쓰던지 네가 하든지 알아서 해. 네 집 일은 니들끼리 해결해라. 오만 남한테 구질구질하게 부탁하지 말고. 야, 최경선, 너 정말 이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너는 뭐 악능냐? 그리고 우리 엄마 너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어. 지금 우리 와이프 엄마한테 얼마나 당하고 사는 줄 알아? 걸핏하면 고아였던 너보다도 못한다고 비교당하고 구박받고. 그래서 지금 둘째 임신 중인데도 조상기 있고 그래. 너 우리 애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책임 같은 소리 하네. 왜 진짜 나한테 이러지? 그런 건 네 엄마한테 따져. 네 엄마가 과연 내가 좋아서 네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 했겠어? 그냥 네 엄마는 누구든 괴롭히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말하면 지금 네 와이프 열받을 줄 알고 일부러 하는 소리라고.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뭐야? 진짜 너무하네. 우리 이혼할 때 내가 내 거 다 준 거 벌써 까먹었어? 그럼 그거라도 다시 내놔. 간병인 쓰게. 싫어. 내가 왜? 이혼의 사유는 당신의 외도였고 합의 이혼 조건으로 받은 거야.
마치 나 생각해서 다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나는 지금 양육비도 안 받고 있어. 내가 다 주고 우리 집에 얹혀 사는데 양육비를 어떻게 주냐? 우리 부모님한테 위자료까지 뜯어갔잖아. 그거야 당신들이 한 대로 거둔 거고. 됐고, 이 통화 나 녹음했거든? 계속 이러면 나 또 법으로 한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들을 말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건 순 억지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한 저한테 자기 엄마 병간호를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저녁 언니와 한 잔 기울이며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자 언니는 여기에는 쓸 수도 없는 쌍욕을 연신 내뱉으며 연락처 당장 차단하라고 했는데 벌써 했죠. 그리고 그놈도 더는 말해봤자 씨알도 먹힐 것 같지 않으니 그 다음부터는 잠잠해졌는데 그 후 2년 정도 지났을까? 어쩌다 보니 매물에 시댁집이 떴더군요. 제 관할 지역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급매로 내놨더라고요. 저희 쪽 고객이 그 동네에 이사할 매매 건물을 찾는 중이라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그렇다고 그 집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그 동네 부동산 연결해주려 몇몇 분을 만나니 결국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도 제가 그 집 며느리였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누구야? 신수가 훤해졌네. 그러게 이혼하고 팔자가 요렇게 핀 거야? 잘했다, 잘했어. 근데 그거 알아? 그 집 옆였네. 전 시어머니 암 걸렸잖아. 그리고 병원비에 간병인비에 빚더미 안더니 집 금매로 내놨다. 기분이 묘하겠어.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지?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 집 망했다고 좋아하면 또 그 집 전 며느리가 와서 그거 알고 좋아했다는 소문이 날 것 같아 그냥 관심 없다는 듯 얘기만 들었죠. 그리고 저희 쪽 손님 인계해드리고 저는 더 이상 그 동네에 가지 않았는데요. 금매로 내놓을 정도면 뭐 그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혼하길 잘했지. 만약에 그놈이 나중에 마음 고쳐먹고 이혼하지 말자고 했으면 내가 그 병간호 다 하고 내가 번 돈까지 그 밑으로 다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 저는 어떻게 그 인간들 잊고 살자 마음 먹었죠. 그리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게 다시는 남자 잘못 만나 신세 망치기 싫어 아무도 만날 생각이 없던 저였는데 새로운 사랑은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찾아왔어요. 처음엔 제 고객이었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자주 만나게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 동네 이자카야 사장님이셨는데 저랑 2살 나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음식 공부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 일만 해서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처음엔 동네 친구로 지내자 하더라고요. 그때는 굳이 동네 친구가 필요한가 싶어 좋다고 하진 않았는데 커피 한 잔이 밥 한 끼가 되고 밥 한 끼가 또 술 한 잔이 되면서 오랜만에 누굴 만나 즐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그 남자에게 끌렸던 건 사람이 진실되고 성실하다는 거였는데요. 남자라면 다 있다는 그 허세와 허풍이 없어서 좋았죠. 게다가 누구보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더욱 매력적이었는데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지금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도 음식을 못하지 않는데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다른 동네 건물엔 임대업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알짜 부자야. 최 시장 잡아. 둘이 엄청 잘 어울려. 이렇게 저희 연애에 적극적이셨는데 언니랑 형부 저희 딸도 제 연애에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을 했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바람으로 오랜만에 연애를 하는 저인데요. 매일이 아주 행복합니다. 젊어서 하는 연애도 예쁘고 뜨겁지만 우리 나이에 하는 연애도 좋더라고요. 뜨겁진 않아도 따뜻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데 서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힘든 일이 있어도 든든해요. 요즘은 그 사람 휴무일일 때 딸이랑 셋이서 종종 어울리는데 그림이 그럴싸하다고 하네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신중하게 잘 만나보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 힘들게 살았기에 지금은 많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딸이랑
또 저만 바라봐주는 그 사람이랑 또 항상 제 버팀목이 되어준 언니 형부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는 말을 맹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일부러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늘 친절하게 내가 먼저 베푼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뜬금없지만 인생은 결국 내가 한 대로 거두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덕을 쌓으며 살아갈 생각인데요. 많은 걸 바라진 않지만 딱 한 가지는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제 인생에 2번 다시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 같은 악연을 만나지 않는 것. 부디 그 바람은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참 굴곡 많은 제 결혼과 이혼 이야기였어요. 저도 이렇게 제 살아온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쓰다 보니 사연이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거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사연 많고 굴곡진 삶 말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사세요. 꼭 그러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올해 47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박혜숙이에요. 아직 반백살도 안 된 나이에 무슨 일을 겪었길래 선전포고하듯 말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면 저도 놀라워요.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바보같이 살진 않을 거예요. 내 행복, 오로지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주저리 제 마음부터 말하게 된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빠르게 이야기 시작할게요. 전 20대 한창 풋풋할 때 대학보다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을 가는 이유조차 대기업, 더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전 공부랑 벽을 쌓은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목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 대신 내 가게를 차린다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20살이 지나서는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으니 호프집에서 마감줄을 뛰며 투잡까지 했답니다. 영효씨, 여기다 이렇게 컵 쌓아두면 안 돼요. 컵이 얇아서 자칫 잘못하면 와장창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컵과 알바비에서 까여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럼 어디다 둬야 해요? 여기 쟁반에 차례로 놓아야 해요. 쟁반 하나 다 차면 그 위에 쟁반 하나 다시 깔고요. 설거지 쌓여있는 것 같으면 홀 손님 봐서 없으면 싱크대 쪽 넘어와 설거지도 하셔야 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이름은 장영효. 저보다 6살 많은 28살이었죠. 군대도 갔다 오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휴학을 하며 만났던 그 해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등록금은 장학금 반, 아르바이트한 금액 일부, 할부 일부로 충당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평범해 보이던 그가 눈에 들어오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철없는 소리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일종의 보호 본능 같은 걸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든 열심히 하지만 서툰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챙겨주게 되고 저도 모르게 정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웃겨요. 아니면 풋풋한 청춘의 생각이었는지 계속 함께 일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야? 선물. 이제 가해만 해도 충분히 충당될 것 같아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그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했어요.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죠. 아, 그래. 잘 됐네.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어. 맞아.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게 아르바이트 그만둬도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지? 저만 정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인연이 되었고 힘들게 일하면서 서로 성격까지 다 알았던 터라 빠르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한 게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와, 그거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공부도 공부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워. 교수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뭐든 성공하려면 시간은 필수 아니야?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그런 꿈이 있다는 게 멋지다. 꿈은 꿈일 뿐이지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뭐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거야?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돈도 많이 필요하거든. 계속 배워야 하고. 교수 될 때까지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니 벌이도 없고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꿈은 꿈대로 남겨둬야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꿈도 못 꾸고 죽을 때까지 꿈을 찾지도 못하는데. 해.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이라도 고맙다. 우리 엄만 교수는 무슨 교수냐고. 교수하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죽는 소리부터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혜숙이는 다르네.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오빠 꿈 이뤄. 나는 장사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내가 장사 좀 일찍 시작하지 뭐. 뭐? 정말? 혜숙아, 그땐 진심이었어요. 저는 막연하게 내 가게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이렇다 할 또 다른 목표가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꿈을 들으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돈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제 노력과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 미래에 투자한다 생각했어요. 아깝지 않았고 그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그땐 철없이 그렇게 믿었죠. 그렇다고 환영받는 결혼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반대하셨거든요. 교수는 아니더라도 대학까지 나와 앞길 창창한 남자,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진다는 표현을 하셨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완강했어요. 엄마가 못 밀어준 자기 꿈, 제가 이루게 해준다고 했으니 엄만 상관 마시라고요.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겨도 중심을 잘 잡아줄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 듬직해 보였어요. 그 사람의 당찬 모습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셨고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나가는 거야? 지금 나가서 김밥 말아야 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거든. 나 때문에 깼어? 더 자. 아침에 일어나면 가게 나와서 김밥 가지고 학교 가고. 알았지? 그럴게. 항상 고마워, 혜수가. 신혼집은 오피스텔로 가전 가구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다이소에서 간단한 그릇 몇 개와 필요한 것들만 구입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모았던 돈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앞 작은 가게를 얻었죠. 작아서 가게 안에 테이블은 딱 2개였지만 월세가 꽤 많았어요. 그만큼 잘하면 손에 안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포장하기 쉬운 김밥을 메뉴로 택했죠. 계란 폭탄 김밥 10줄이요? 네, 1시간까지 해놓을게요. 제가 고심해서 만든 김밥은 계란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김밥이었어요. 지금이야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뉴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감히 제가 최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받기 좋았죠. 덕분에 석 달도 안 돼 가게에 김밥 싸는 사람만 3명 고용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어요. 잘 되는 만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 문 닫을 때까지 계란 지단을 붙이고 야채를 썰며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죠. 힘이 들어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노력하는 만큼 장사가 잘 되었고 남편도 대학원을 거쳐 시간 강사나 학회 활동을 하며 커리어를 쌓아갔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단 하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아이였어요. 무심한 삼신할매는 저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임신이 안 되었던 것도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속상했지만요.
선생님, 이번에도 안 됐나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안타깝지만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예요. 이미 3번째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러다 습관성이 되면.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하시는 일이 몸에 무리를 가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넘기질 못하니. 일을 그만둘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몸도 몸이지만 이미 마음도 지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회복하신 다음에 마음도 몸도 편해지면 아이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찾아왔던 천사가 무려 3번째였지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서서 일하고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들이 많다 보니 못난 엄마 몸에서 견디기 힘들었던 거겠죠. 3번째 유산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말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러다 우리 아기 놀라겠다. 오늘도 힘들었지? 이리 와 앉아. 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피곤한 기색인데. 나 오늘 강의 많이 없었어. 안 힘들어. 이리 와. 어깨도 주물러 줄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아이, 이제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침에도 있던 아이가. 왜? 설마 뚜야? 남편의 또라는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울지 마. 괜찮아. 그렇게 떠날 아이는 건강하지 않은 거래. 그렇게 생각하자. 응? 우리 아이가 아니었던 거라고. 엄마가 못나서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걸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미안해. 내가 돈만 제대로 벌어왔어도 당신이 힘들게 일하면서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의 꿈은 이제 내 꿈이기도 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당신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교수 돼서 당신 편하게 해줄게. 그날 밤 우린 두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남편의 꿈이 현실이 되면 이 고생도 끝날 거라는 믿음이었죠. 거기에 천사 같은 아이까지 더해진다면 인생 2막,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행복하고 여유있게 살자는 청사진을 꿈꾸며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버틴 게 15년이 지나가고 있었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했기에 버틸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혜수가!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게로 뛰어들어오며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김밥 싸던 손을 멈추고 말았죠. 심상치 않은 목소리였거든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떨리는 그 목소리, 흥분한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기대감부터 들었네요. 오늘 강의 있다고 했잖아. 왜 벌써 왔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됐다고. 드디어 정교수 임용 확정이야. 손에 들고 있던 계란말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전이라 정신없고 바빴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말 꿈이 아닐까 싶어 눈을 깜빡이고 있었을 뿐이에요. 혜수가! 이거 꿈 아니지? 꿈 아니야, 진짜야. 자, 봐봐. 오늘 아침에 정식 통보 받았어. 여기 보라고, 여기에 적혀있잖아. 남편이 흔들어 보이는 공문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무려 15년이었어요. 25세 결혼해 지금까지 제 모든 청춘을 바쳐 아이도 포기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달렸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 뒷바라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일을 악착같이 물고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모든 세월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래, 우리가 진짜 해냈다고. 그래, 우리가 해냈어. 너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에선 박수를 치며 저희를 축하해줬고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죠. 그날 밤 집에서 둘이 맥주 한 캔씩 따놓고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어때? 교수 마누라 된 거? 글쎄,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나도 내 눈에 아직도 넌 15년 전 그대로인데,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손은 거칠어지고 미안해. 뭐야 좋은 날. 왜 옛날 얘기가 나와?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만 생각하자. 이제 뭐 하면 되지? 뭐 하긴. 이제 가게 정리하고 네 건강부터 챙기자. 아이 문제도 여유 있게 다시 도전해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가게? 잘 되고 있는데 사람 써서 운영하고 내가 잠깐만 나가면 되는 거지. 그만큼 했으면 됐어. 사람은 평생 할 일이 정해져 있대. 당신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생 할 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쉬고 몸만 생각해. 알았지? 그렇게 15년간 희생과 고생은 모두 끝났다고 믿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할 나날들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원했던 아이가 머물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남편 교수 만들겠다던 꿈도 저에게 머물지 못하는 꿈이었던 거였나 봐요.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다음날 평소처럼 김밥을 싸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쉬라는 말이 쉽지 장사가 잘 되고 있었고 아직 단골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여전히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다급하게 들어오는 손님이 간간히 있었어도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문을 열고 오는 손님은 없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은 상기된 듯 무언가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는데 무슨 일이지 싶으면서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자기까지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시어머니는 제 인사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으시더니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하셨죠. 마치 품평이라도 하는 듯 고개를 한껏 치켜들고 요리조리 둘러보셨어요. 주방 너머부터 김밥을 말고 있는 다른 직원들, 그리고 김밥 싸는 도마까지 빠짐없이 훑어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볼품 사납게.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볼품 사납다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기도 했죠. 제가 김밥집을 연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요. 볼품 사납다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볼품 사나운 걸로 영효씨 교수 뒷바라지까지 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교수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볼품 사납게 김밥이나 싸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아, 아직 정리 안 해서 그러세요? 영효씨랑 이야기했어요. 당분간만이에요. 그래도 꽤 오래 해서 단골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누가 가게 정리하는 것 때문에 그러디? 가게 정리하고 없던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 원참 남사스러워서. 네? 없던 거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자기야,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혹시 자기 알아? 나? 아니. 엄마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지. 이래서 여자나 남자나 가방끈이 길어야 하는데 어디서 고졸나부랭이가 집에 들어와선. 제가 영효씨한테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눈치는 있어 다행이네. 그럼 차고 넘치니? 부족할 건 또 뭐예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 교수까지 만들었으니 업고 다녀도 부족하죠. 안 그래 자기야? 뭐? 허드렛 일 하면서 돈 번 주제에 겸손하면 쥐꼬리만큼도 없이 기고만장하긴.
장사하는 사람 똥은 개도 안 먹어. 알아? 왜 안 먹겠어?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야. 업고 다녀도 부족하지 않다고? 미쳤어? 우리 아들이 창피하게 널 업고 다니게. 교수 모임에 다들 한자리 하는 마누라 데리고 올 텐데 가방 끈도 짧아. 김밥 팔아서 몸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 미쳤다고 너랑 같이 가겠니? 어머니, 말씀이 심하세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저 아니었으면 영열씨 고쓰는커녕 강사도 못했어요. 아니, 대학원 문턱에도 못 갔을 거라고요. 자기야,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어. 나한테 고맙다며. 나 아니었으면 당신 꿈 이루지도 못했을 거라며. 어머니한테 당신이 좀 말해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어디서 여자가 남편한테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나. 이래서 내가 반대했던 거야.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놔줄 생각은 안 하고 앞길 막을 생각만 하잖아. 거기까지가 네 역할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지? 사람이 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 우리 영유가 어디가 모자라서 너 없으면 교수가 안 되었을 거라는 막말을 하는 거야, 무식하게. 시간이야. 늦춰졌을지 몰라도 워낙 똑똑하고 교수가 딱이라 언제 돼도 됐을 거라고. 알고나 하는 소리야? 어머니, 자기야, 계속 듣고만 있을 거야? 아니, 뭐,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니까. 뭐? 어머니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 뭐, 다른 교수들 부인처럼 당신이 대학을 나왔거나 하다못해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품위가 떨어지긴 하잖아. 자, 잠깐. 그러니까 당신 지금 어머니 하시는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내 앞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품이 떨어지는데 눈치 없이 당신 앞길 막고 있다고? 예, 다 틀어놓고 왜 자꾸 우리 아들 곤란하게 물고 늘어지니? 사람은 격에 맞게 놀아야 하는 법이야. 노는 물이 다르잖니?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가랑이 찢어지게 애쓰지 말고 그만 우리 아들 놔줘라. 애도 없으니 헤어지긴 또 얼마나 쉬워. 하늘도 알았던 거야. 네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 눈치껏 빠져줬으면 얼마나 좋아. 꼴사납게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고. 이래서 애당초 내가 더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괜히 머저리처럼 들러붙는 거 아닌지 몰라. 그 순간 지난 15년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믿었던 꿈, 함께했던 시간이 모두 새하얀 거짓말이 되어 눈처럼 녹아버리는 것 같았죠. 나가. 뭐? 그 주둥아리로 썩은 내 나게 떠들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말이 지나치잖아. 너도 그 입 다물어. 단무지 국물 뒤집어 쓰기 싫으면. 뭐? 아들, 그만 가자. 말하는 거 보니까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물고 늘어지지 않겠네. 그 소리에 단무지 통을 손에 집어들었어요. 쏟아버릴 기세였죠. 그런데 제 움직임을 눈치챘는지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고 빠르게 가게 문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고시래. 그 모습을 모두 다 지켜봤던 직원 하나가 재빠르게 시어머니랑 남편을 뒤쫓아 나가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만 볼 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여기 물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요. 사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연놈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요. 똥차 가면 벤치 온다는데 똥차만도 못하고만. 직원들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 제 귀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대신 머릿속은 차갑게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에게 가게 마무리까지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전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집, 가게 모두 제 명이었고 남편은 이제 막 교수를 임명받아 실질적으로 살림에 보탬이 된 게 단 1%도 없었어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위치였죠. 이혼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저에게 주는 단 한 푼이 아깝다고 합의 이혼이 어려울지 모른다고 변호사가 조언해줬어요. 그래서 살짝 고민도 했죠. 더러운 돈 받는 게 복수일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성공하는 게 복수일까? 저에게 몇 날 며칠을 묻고 답하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답은 간단했어요. 돈을 받는 이상 저는 그들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두 모자를 도려내고 제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제대로 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인생 더 길게 가봐야 하는 법. 제가 그놈보다 더 높은 곳에 선다면 그땐 지금과 다른 상황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순간 저를 깊은 구렁텅이에서 빼내줄 유일한 동아줄 같은 희망이었으니까요. 생각했던 것처럼 이혼은 쉽게 성사됐어요. 허무하더라고요. 서로 얽매이고 싶지 않은 관계, 그게 제 15년 결혼 생활의 결말이었죠. 하지만 전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후라 다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들어가 좀 쉬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거의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원래도 집에 들어가는 건 6시간 정도였지만 이젠 그마저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해두었던 걸 하나씩 끄집어내 실행하려면 저에겐 24시간도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몸은 괜찮지 않았죠. 20대의 한창 시절부터 무리해서 달려온 터라 하나 둘 몸이 힘들어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 좋으라고 살았던 15년의 시간, 이제 온전히 저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멈추면 억울하잖아요. 이혼하고 처음 한 일은 김밥집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한 번도 리모델링 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사실 할 필요가 없었죠. 장사는 충분히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 카페 같은 분위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사장님,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에 최종 점검 나온대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브랜드 로고 디자인, 직원들 투표는 끝났어요? 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표해서 업체 측에 보냈어요. 오후에 최종 시안 가지고 오신댔으니까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하나로 시작했던 작은 김밥집, 이제 확장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건강한 김밥을 생각해 만들었던 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고객층의 선호도가 바뀌고 김밥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그에 따라 선두주자로 나섰던 만큼 체인점을 내자는 제의가 몇 번 왔었어요. 하지만 고사했죠. 그렇게 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남편 뒷바라지를 하거나 우리 가정, 공중에 흩어져 버릴 줄 모르고 지키고 싶었던 우리 가정에 대해 소홀히 진다는 생각이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 제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갈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미뤘던 목표를 향해 하나씩 실천해 가다 보니 성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왔죠. 6개월 만에 첫 가맹점을 오픈하게 되었거든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첫 가맹점이에요. 소감이 어때요? 고마워요. 나 믿고 가게 열고 싶다고 말해줘서. 현정 씨 아니었으면 첫 가맹점 아직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저 믿고 지원해 주셔서요. 장사 잘 되는 거 그동안 직원으로 일했으니 누구보다 잘 알죠. 목돈 없어서 지나칠 뻔했는데 사장님이 은행 이자보다 싸게 지원해 주신다니 저야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우리 열심히 잘해봐요. 현정 씨 가게가 잘 되면 연달아 가맹점 문의도 들어올 거고 내가 혼자 운영하기 힘들면 현정 씨가 본사에 들어와서 일해줘야 해요. 알았죠? 다들 무모하다고 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요. 무엇보다 체인이 많은데 김밥집 체인 또 누가 하냐는 말들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1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김밥만 말아온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저희 김밥만의 특별함을 알았으니까요. 보완해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으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2년 만에 가맹점 20개를 돌파했어요. 속도는 생각보다 느렸지만 꾸준히 문의가 들어왔고 저와 함께 일하며 합을 맞춰가는 과정을 꼭 지켰어요. 적어도 50개를 오픈할 때까지는 초심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장님들이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유튜브 창업 관련 채널에서 방송 출연 제의도 받게 되더라고요. 진심이요. 김밥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거든요. 내 가족,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렇게 하나씩 잃어가면서 제 자존심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오롯이 저 하나의 성과를 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야기해주고 제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도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쯤 돼선 복수에 대한 느낌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복수 때문이었는데 제가 성공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승승장구하자 마음 한구석에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처음 그때처럼 이를 갈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사람 감정이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남편 꿈 하나만 쫓는 게 아니라 내 꿈도 같이 쫓는 건데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복수도 희미해질 무렵 식약청 인증까지 받으며 간편식 유통업에도 발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체인점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양하게 영역을 넓히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학교 급식이랑 회사 구내식당 문의 들어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김밥에서 시작했지만 하나의 브랜드로 요식업계 영역을 넓혀가고 싶다는 제 생각이 조금씩 반응 오고 있었으니까요. 4년차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구독자가 많이 들지 않아 깊은 잠을 자고 있지만 저의 이야기와 김밥 레시피를 공유하는 등 일상을 남기고 싶어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5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가맹점 100개를 돌파했어요. 더디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니 결국 해냈다는 그 기쁨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사장님, 드디어 해냈어요. 100호점이에요. 축하드려요. 모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 혼자 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초창기부터 저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시죠? 제 꿈. 아니, 우리 꿈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나를 믿고 따라와주고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직원들. 이제는 이 직원들이 제 가족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7년 차가 되었을 때 학교 식당 운영권으로 현장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사실 대학 식당 진출은 조금 다른 계기로 시작되었죠. 기존 가맹점주 중 한 분이 대학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제안 주신 거였어요. 사장님, 우리 학교 식당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저희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요. 특히 계란폭탄 김밥은 매일 매진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죠. 대학 식당은 일반 가맹점과는 완연히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입찰 과정도 복잡하고 경쟁 업체들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식당이요? 그거 복잡하지 않나요? 입찰도 있고 대기업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 입맛이 많이 바뀌었어요. 획일적인 학식보다는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음식을 원하거든요. 저희 김밥이 딱 그런 컨셉이잖아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좀 더 트렌디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호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김밥은 신선한 재료로 매일 만들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으니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있었지만요. 첫 번째 도전한 대학이 땡땡대학교였어요. 실제 입찰에 참가했을 땐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 없이 간절하게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더라고요.
사람 마음 참 간사하다고 생각했네요. 땡땡대 입점 경쟁업체 리스트 나왔어요,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니 정말 쟁쟁한 업체들이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대기업 계열사까지 제가 아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들어있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런 큰 업체들이랑 결혼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요. 있어요, 사장님. 대기업들은 매뉴얼대로만 하지만 우리는 현장 맞춤형이잖아요. 학생들 의견 들어서 바로바로 방영할 수 있고 메뉴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거든요. 엄마가 직접 해준다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차별성이 확보될 거예요. 입찰 준비하면서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요.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메뉴 구성, 가격 책정, 위생관리 방안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했죠. 학생들을 위한 특별 메뉴도 개발했어요. 야식용 미니 김밥이랑 아침 식사 대용 든든한 김밥까지요. 사장님, 프레젠테이션 자료 최종 검토 끝냈어요. 내일이 디데이네요. 네, 정말 떨려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결과는 운에 맡기죠. 입찰 발표 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장님, 됐어요. 1위예요. 학생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 정말요? 정말이에요? 직원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첫 번째 대학식당 오픈하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와, 이 김밥 진짜 맛있다. 어디서 만든 거야? 땡푸드에서 만든 거래. 체인점도 많던데? 진짜? 나도 집 근처에서 찾아봐야겠다. 학생들 입소문을 타면서 오히려 일반 가맹점 매출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뜻밖의 효과였죠. 그렇게 첫 번째 성공 이후로 연락이 계속 들어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지금은 무려 5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사장님, 또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땡땡대학교가요. 거기 학생 수가 2만 명 넘는다고 하던데요. 땡땡대요. 거긴 정말 규모가 크네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이미 입점해 있는 업체들도 많고. 괜찮아요. 우리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신 있게 도전해봐요. 그리고 계속 문의 오니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계속 늘려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요. 그래서 그날도 현장 미팅을 위해 땡땡대학교에 방문한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회사 대표다운 모습을 갖춰야겠다 싶어서 고급 정장에 구두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었죠. 회사에서 새로 장만한 승용차를 타고 당당하게 캠퍼스 정문을 통과했어요. 캠퍼스를 걸으면서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전에는 김밥집 사장이라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먼저 모셔가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어렴풋이 옛날 일이 생각이 나며 피식 웃음이 났어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아직 마음속엔 응어리가 남아있었던 거죠. 땡푸드 대표님,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표님 브랜드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학교 학생처장님이 직접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도 정말 기뻐요. 요즘 학생들이 먹거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정말 높아졌어요. 단순히 싸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맛도 좋고 건강해야 하거든요. 대표님 브랜드가 딱 그런 컨셉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팅도 정말 순조로웠어요. 메뉴 구성부터 가격, 운영 방안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압도적으로 대표님 브랜드를 원하더라고요. 특히 계란폭탄 김밥이 인기가 정말 높았지만 지금 밀고 계신 시그니처 김밥도 인기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거든요.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또 하나의 선곡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캠퍼스를 걸으며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해숙이?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돌아봤는데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차림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전에 보던 말끔한 교수 차림이 아니라 10년 전쯤 사주었던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서류가 가득 든 박스를 들고 있었고요. 누구세요? 정말 모르는 사람 보듯이 대답했어요.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죠. 정말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나야, 영효. 왜 이래? 그때 마음 상한 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런가 보네, 모른 척할 정도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아까 미팅했던 학생 처장님이 뒤따라 나오셨어요.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와서 없으면 다시 전화해야 하나 했거든요. 그러시더니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장 교수님, 아직 캠퍼스에 계셨네요. 서류 정리는 다 끝나셨어요? 교수님이라고 하긴 했지만 목소리 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존댓말은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 학생 처장님이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회의실로 다시 가시죠. 계약서 세부 조항 몇 가지 더 검토할 게 있어서요. 추가 미팅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전 남편이 아까 헤어졌던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서류 박스는 바닥에 내려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예전에는 담배를 안 피웠었는데 말이에요. 혜수가,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요? 차 열쇠를 꺼내면서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 정말 대단해졌구나. 나는 이 모양이고. 그제서야 남편의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서류 박스, 학교 관계자의 차가운 태도, 초라한 차림. 뭔가 일이 틀어진 게 분명했죠. 나 교수직 잃었어. 완전히 끝났어. 그래요?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 싶었거든요. 학생들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 수업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라고. 그리고 차에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도 전 남편은 계속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죠. 마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투정하는 어린 아이처럼요.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 솔직히 다른 교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문제 삼는 거야, 나만. 그러더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상관도 없는 저를 붙잡고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었고요. 그리고 논문 대필 의혹도 나왔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와서 이제 다 백수야. 허위가 없었죠. 저 아니었어도 교수 되었을 거라는 그 위인이 결국 논문 위조로 모든 게 허사가 되었을 거니까요. 교수는커녕 유지조차 못하는 그릇이 그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억울해. 대학원생들이 도와준 건 맞지만 그게 뭐가 문제야? 다른 교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확인해? 솔직히 나를 그만두게 할 심산으로 대학원생들과 짠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이 굴러가겠냐고. 안 그래? 또 변명이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했더라고요. 어떤 대학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소문이 다 퍼져서. 혜수가, 나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사람을 의식하니.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 자신도 한심해지려는 찰나였죠. 그래서 차에 타 문을 닫으려는데 차 문을 손으로 잡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도 널 사랑해. 진짜야.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어. 엄마 말에 휘둘리고 주변 눈치만 보고. 그때 내가 왜 그랬나 100번도 넘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널 다시 만나다니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안 그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김밥집 할 때처럼 뭐든 열심히 했겠지. 그렇지? 난 당신 성실한 거 정말 존경해. 나 정말 당신과 헤어지고 매일 후회했어. 이건 운명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어이없어서요. 잘 나갈 때는 저를 차버리더니 자기가 망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7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시나 봐요? 그땐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었어.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등살에 못 이겨 그랬던 거야. 내 진짜 마음은 아니야. 난 항상 당신한테 고마워했다고. 알잖아. 알죠.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사람들 많은 데서 어머니 편들며 내가 창피하다고 했던 거. 다 기억해요. 그때는 내가 진짜 정신이 좀 나갔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그런데 왜 자꾸 아까부터 존댓말이야, 남처럼. 우리가 1, 2년 함께 산 것도 아니고. 헤어진 시간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많은데 왜 그래, 새삼. 저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말 편하게 놓을 정도로 예의 없는 사람 아니라서 그래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전 이만 가볼게요. 차문에서 그 손 치워주시죠. 왜 그래, 서운하게. 알았어. 나한테 많이 실망한 거 알아. 차근차근 내가 다 갚으며 살게. 진짜 개소리 그만해라. 좋게 말할 때 좀 꺼져주면 서로 보기 좋잖아. 꼭 네 수준으로 말해야 그만할래? 혜수가. 격에 맞게 놀자며. 나 잘 나가는 사업가야. 그런데 교수도 아니고 백수?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자선 사업하면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서 은혜 갚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그런데 넌 어땠는지 잊었어? 은혜 똥구멍으로 말아먹어 입으로 똥 싸면서 나보고 꺼져달라며? 그래놓고 잘해보자고? 양심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그러니까 교수 자리도 유지 못하고 잘리지. 좋은 말 할 때 손 치워라. 안 치우면 손 찌어도 난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강하게 당기니 쫄보 전 남편 손을 재빨리 빼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남았던 작은 응어리까지 다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저런 등신 뭐가 좋다고 그 세월을 고생했나 싶으면서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도 있었구나 싶은 복잡한 마음이 결국 저 하나로 결론짓는 느낌이었거든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서류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을요. 예전에는 당당했던 그 어깨가 이제는 축 처져 있었죠. 차를 몰고 캠퍼스를 빠져나오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복수에 성공했다는 쾌감보다는 그냥 왠지 모를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수가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거든요. 분명히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 그래.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 작은 먼지 같은 존재.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가벼운 존재.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때 그렇게 매정하게 차버려줘서요.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전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차근차근 해나가면 분명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 인생 앞으로 꽃길만 있을 거라고 응원해 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도 완연한 꽃길이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